자,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식물의 1차 생장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장황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긴 하지만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 생장은 무엇이냐? primary growth라고 하는 많은 식물들이 일단은 모든 식물들이 최소한 이 1차 생장이라고 하는 요 과정은 겪게 되는데, 식물에서 생장이라는 것은 누가 관장을 하느냐? 그 식물의 분열 조직,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 마이토시스에 의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를 불켜 나가면서 되는 것인데, 그 1차 생장이라는 것은 길이 방향의 키 크기 생장인 것입니다. 살찌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키만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1차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1차 생장을 담당하는 요 부위, 그 메리스템을 에이피칼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뭐 같은 얘기고, 그래서 에이피칼 메리스템은 이 길이 방향의 생장을 하는 것이고, 다음 섹션에서 나오는 2기 생장, 세컨더리 그로스는 이제 두께가 그것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메리스템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세컨더리 그로스는 이제 측생 분열 조직이라고 해서 레터럴 메리스템이 바깥쪽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수를 불켜나가는, 위쪽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과 옆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서로 뭐 다른 분열 조직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요 세컨더리 그로스는 2기 생장이라고, 또는 2차 생장, 뭐 2기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쌍떡잎 식물 중에서도 단연생인 목질성인 단연생인 그런 진정 쌍떡잎 식물에서만 이것이 2차 생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그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관장을 할 때 여기서 요 터미널, 요 위에 있는 정단 분열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과 2차 생장을 관장하는 요 레터럴 측생 분열 조직, 한국말로 측생 분열 조직이 있으면서 여러분들 강의 요약 파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축생 분열 조직에는 새로운 코르크 형성층, 무슨 관다발 형성층, 무슨 2차 생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두 가지 다른 하나의 측생 분열 조직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인데, 그것들의 위치와 용어들이 그냥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일단 먼저 1차 1기 생장 또는 1차 생장의 뿌리와 줄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냥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예를 들어서 1차 1기 분열 조직을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엔 이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세 가지 종류의 1기 분열 조직이 이제 의해서 세 가지 조직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프로토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라운드 메리스템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전형성, 말로 해서는 좀 뭐야 무슨 소린지 모를 것 같은데 그림으로 먼저 이렇게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뿌리에서 프라이머리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요 1차 분열 조직이 뿌리에서 있게 되면은 맨 바깥쪽에 이 원표피라고 하는 프로토덤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렇게 형성해내고, 그 중간에는 그라운드 메리스 기본 조직계가 이게 이제 있는 것이고, 맨 안쪽에 프로캠비움이라고 하는 요 전 형성층, 한국말로 번역이 프로캠비움이라고 하는 요 안쪽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들이 점점 세포가 이렇게 신장을 해 나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세포가 이쪽 아랫부분은 바로 이 뿌리에 있는 뿌리에 있는 요 분열 조직이
1차 분열 조직이 존재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바로 zone of cell division이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지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한 세포들이 쭉쭉쭉 신장이 되는,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조언이고, 그것이 점점 완성이 돼서 matureation이 되는 단계에 있는 이 세 지역으로 우리가 관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1차 분열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 측생 분열 조직으로서는 lateral root meristem이 이쪽 바깥에서 축생 뿌리 분열 조직이 바깥쪽에 이런 이 lateral root를 형성해낼 때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 사진이 실제적으로 현미경 사진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일종의 용어들이 맨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을 에피더미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피더미 표피와 중간 사이에 있는 요것을 우리는 코텍스, 피층이라고 하는, 일종의 많은 경우에 이 유조직 세포들, 파렌키마 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관다발 조직들이 여기서 이렇게 인접을 할 수 있는, 여기과 만들어질 수 있는 내피라고 하는, 뿌리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의 조직들입니다. 엔도더미스라고 하는 내피가 보이고, 이 내피에 관해서는 나중에 뿌리를 통한 물 2장, 다음 장인가 다다음 장에서 좀 더 또 한번 언급이 될 지역입니다만, 그 안쪽에 이 스틸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저렇게 관다발이 형성이 돼 가지고서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물을 이제 위로 빨아 올려지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될 지역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뿌리의 정단 분열 조직이 세 종류의 일기 분열 조직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런 것이죠. 뿌리의 정단 분열 조직에 의해서 세 종류의, 그냥 분열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이들은 분열 조직의 정단 분열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분열 조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 종류의 일기 조직을 생성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덤 원표피라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죠. 그 원표피가 나중에 성장이 되면서 제대로 된 에피더미, 표피로 이제 분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라운드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기본 분열 조직 안에 정단 분열 조직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전형성층이라고 하는 프로캠비움이라고 하는 프로캠비움이 분열 조직이라고 굳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세 가지 조직을 형성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뿌리 끝 쪽에서는 이제 루트캡이라고 하는 요 뿌리 골무의 역할은 뿌리가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뿌리의 하향 생장을 훨씬 원활하게 해주는, 왜 윤활제 비슷한 어떤 이 점액의 다당류를 분비를 함으로써 쭉쭉쭉 나갈 때 훨씬 더 마찰이 없이 잘 뿌리 세포들이 땅 속을 파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점을 우리 뿌리골무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포 분열 바로 위에서 원표피 기본 분열 조직 전형성층이 세 개가 만들어지고, 전형성층의 영어 이름은 프로캠비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가서 바로 이 세 가지의 분열 조직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뿌리의 일기 분열 조직의 각각의 산물들이 이제 뿌리 조직이 되는 것이고, 돼서 이 원표피로부터 에피더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표피 안쪽에 기본 분열 조직에서 바로 코텍스라고 하는 여러 세포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피층의 안쪽 세포는 뿌리 내피 엔도더미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봤듯이, 그 다음에 그 엔도더미스라고 하는 그 내피가 특이한 점이 바로 그쪽에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매우 방수성이 강한 슈베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질을 세포벽에다 분비를 해가지고서 그때까지 이렇게 들어오던 물의 방향을 이제 물이 이동의 방향성을 그 시점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관다발계로 이제 물과 무기질의 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프로캠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바로 이 내초라든가 페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물관부가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체관부, 그 다음에 그 세 가지를 내초와 이 관다발 조직, 물관부 및 체관부를 전부 통틀어서 이 스틸이라고 하는 중심주라고 하는 부위로 명칭을 이제 만들어진 그것을 전부 분열해내는 것이 바로 요 프로캠비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뿌리에서만 갖고 있는 새로운 조직이고, 거기서부터 겹뿌리가 생겨나는 것이고, 축생 분열 조직을 생성하고 이기 생장에 나중에 기여를 한다. 뭐 정도. 그다음에 물관부로 양분 이온을 수송. 그다음에 이 뿌리에서 외떡잎 식물에서는 바로 피스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유세포 부위가 여기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이 뿌리의 단면을 보면 확실히 내초라고 하는 하나의 경계를 이루는 요 부위에서부터 그 안쪽으로 이제 플로엠자일렘이 관다발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바깥쪽으로 이제 피층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외떡잎 식물에서 보면은 이들이 피스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관다발 조직이 외떡잎 식물에도 이렇게 있으나 그 안쪽에 피스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있는데 반해서 쌍떡잎 식물에서는 그들이 안 보이죠. 요 차이가 뿌리의 이 페리시클을 위시한 그 경계를 두고 서로 차이되는 하나의 조직의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한 요 그림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둘 다 스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페리시클과 그 안쪽에 있는 이 관다발 부분을 전부 스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나, 차이점은 요 외떡잎 식물에서는 요 수라고 하는 피스라고 하는 특별한 부위가 이 유조직 세포들이죠. 파렌키마 셀들 있는데 비해서 쌍떡잎 식물에서는 그것이 없다. 그 바깥쪽에 이 페리시클 바깥쪽에 바로 요 엔도더미스라고 하는 내피가, 그 내피의 중요성이 뭐라고요? 엔도더미스가 거기에 슈베린 특별한 방수 지방층을 분비를 해서 물의 이동을 그쪽에서부터 조절을 하기 시작한다. 물의 이동 통로를. 그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코르텍스라고 하는 요 부위가 또 새로운 이제 부들부들한 연약한 세포들, 파렌키마 셀들이 주로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맨 바깥쪽에 표피가 존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뿌리의 단면을 봤을 때 그 세포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바로 프로캠비움이라고 하는 전형성층에서 만들어진 세포들이고, 바깥쪽은 프로토덤이라고 하는 원피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뿌리계 기능은 식물을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물과 용해든 무기질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뿌리에 사실은 두 가지 기능, 물만을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둘 다를 원활하게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지점이고, 그다음에 그 소옥시 식물은 어린 뿌리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어린 뿌리에서 모든 뿌리들이 전부 발생 초기에서 거기서 기원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소옥시 식물 중에서 이 쌍떡잎 식물은 1차 뿌리
또는 탭루트 원뿌리 주근이라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바깥 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겹뿌리 레터럴 루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나 외떡잎 식물의 경우에는 그런 메인 루트가 없고 탭 루트인 이 주근이 없고 수염뿌리라고 하는 이 파이브러스 루트를 이제 막 형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한 수염뿌리 자체를 그래서 뭐라고 adventitious root라고 이렇게 명명을, 다시 말해서 이 외떡잎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뿌리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한국말로 이제 흔히 이것을 부정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인 것이죠.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의 이 수염뿌리라고 하는 요 부정근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거기까지가 뿌리에 대한 뿌리 조직의 여러 가지 구성이고 그들을 만들어내는 분열 조직들의 이제 위치와 종류. 줄기의 경우에서는 1차 생장을 하는 이 줄기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그러니까 일기 생장, 1차 생장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방향의 생장이라고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좁은 오로지 위의 방향으로만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부피, 옆으로의 부피 생장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얘기할 2차 생장 또는 2기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바깥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등치를 키우는, 그것은 오로지 쌍떡잎 식물의 목본질, 단연생 목본 계통의 쌍떡잎 식물들만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어쨌든 줄기의 경우에서는 이제 일기 분열 조직 산물은 이제 줄기 조직으로 분열을 하는데, 뭐 립, 버드 프라이모디아, 베스큘러 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봤던 요 줄기의 1차 생장을 이렇게 1차 생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조직들의 이제 단면입니다. 진정 쌍떡잎 식물, 그다음에 외떡잎 식물에서 이런 식으로 관다발 조직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이면서 그 관다발 조직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조직들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줄기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이 기관인 잎의 조직을 한번 살펴봅시다. 잎은 매우 중요한 식물에 있어서, 왜냐하면 광합성을 수행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잎은 줄기나 무슨 뿌리처럼 이론적으로 무한하게 쭉쭉쭉쭉 계속해서 생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정도의 크기를 구현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유한생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한번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평을 했던 무슨 뭐 엽신, 뭐 엽병, 뭐 이런 것들, 잎 블레이드와 입자로 페리오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엽병 또는 입자루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요 페리올, 요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요 부위 말이죠. 요 잎과 줄기 사이를 연결시키는 요 페리올 엽병과 전체적인 잎의 요 이 부위를 이제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엽신, 잎 몸이라고, 또는 영어로 라미나라고도, 리프 라미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립 블레이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명칭으로 이제 잎을 지칭을 하고, 그다음에 잎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물건이고, 광합성을 하면서 그 광합성 과정에서 필요 불가결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도 잎은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노출되기 쉬운 약점은 수분을 이제 증발에 의해서 전부 손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잎의 대부분의 표면적은 사실은 방수 코팅을, 이제 큐티클이라는 것으로 방수 코팅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이동되는 그 통로 자체는 그 기공이라고 하는 잎의 창문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죠. 그것을 통해서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광합성 산물의 수송을 이제 다른 부위로 하려면 잎에 여러 가지 관다발 조직이 그물망처럼 잘 이렇게 뻗어나가 있어야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바깥쪽에서 잎맥이라는 것으로, 영어로 vein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산물을 수송할 수 있는 베시큘러 번들이 뻗어나 있는 모습이 관찰되는 것이 바로 그 잎맥인 것이죠. 그래서 잎의 단면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vein, 잎맥 또는 엽맥이라고, 엽맥이 이제 피읍이 아니라 비읍으로 썼어야 되는 건데, 엽맥이라고 하는 요 일종의 이 관이죠. 수송관,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잎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잎의 양 표면은 요 표피, 위쪽에 있는 표피와 아래쪽에 있는 표피 전부, lower epidermis 여기 있고 위쪽에 upper epidermis 표피가 둘 다, 이들은 광합성을 전혀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껍데기 세포입니다. 보호 구실만을 하는, 바로 이 표피 세포 위쪽에 큐티클이라고 하는 요 지방 성분으로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서 수분의 유실을 차단을 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잎의 아래쪽의 면에는 기공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열어 가지고 그 기공이라는 구멍을 형성할 수 있는 세포가 바로 이 공변세포, 가드셀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세포인데, 이 세포가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요 표피에 있는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록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엽록체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것이 아주 특별한 점이고, 그래서 이들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서 이 위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고, 또 산소가 나오고 하는 그 와중에 수분도 여기서 증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분이 증발이 돼야만 사실은 물이 뿌리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이 잎까지 이동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광합성을 수행을 하는 세포를 보면 이 녹색으로 이제 표현이 된 이 세포들은 여육세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육세포, 미소필셀이라고 하는 여육세포는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여육세포가 잎에는 존재합니다. 위쪽 부분에 존재하는 팰리세이드 메소필셀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책상 여육세포라고 하는 것과, 아래쪽에 분포한 스펀지 메소필셀이라고 하는 해면 여육세포라고 하는, 해면 여육세포가 훨씬 그 세포의 형태가 훨씬 더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책상 팰리세이드 여육세포는 훨씬 더 일종의 규칙적이면서 원주 형태 형태로 되어 있죠. 둘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공이 광합성을 수행을 하는 주로 메인 세포,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그 여백세포들이 주로 광합성을 담당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 생물 1에서 보았듯이 C4, 이 옥수수라든가 사탕수수라든가 하는 요 C4 광합성 기작을 수행하는 요 식물의 잎에서는 이 원래 요 관다발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요 번들 시트 셀이라고 하는 관다발, 유관 속초 또는 관다발 세포라고 하는 요 세포들이 사실은 여기서 광합성의 암 반응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명반응과 암 반응을 분리를 한 것이 바로 C4 광합성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이제 생물 2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바로 이런 형태로 배열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이죠. 그래서 광합성 유조직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원대 지방에서 보는 일반적인 모든 세포에서는 사실은 요 C3 광합성에서는 여비옥 세포만이, 요 미소필 세포만이 광합성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책상 여비옥 펠리세이드, 그다음에 또는 해면 여비옥 스폰지 메소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세포로 확산이, 이제 이 공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중간에 사이에 이렇게 일단 이산화탄소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틈새를 그냥 일반적으로 공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일단 확산이 일단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확산이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관다발은 입맥을 형성하면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물과 무기질을 이제 수송을 입 쪽으로 해다 주고, 그 다음에 광합성이 끝난 후에 요 설탕의 형태로 탄수화물의 수송을 원활하게 해준다 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면은 전부 요 각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로 이제 큐티클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큐티클은 이런 식으로 각피라고 변형을 하지 않고 그냥 큐티클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각피라고 또 번역을 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본 것이고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공이라고 하는 기공을 형성하는 요 공변세포 가드셀은 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들이 기공을 형성해서 구멍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변세포들은 위아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공변세포가 구멍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쪽과 아래쪽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 세포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이쪽은 서로 아직 붙어 있으니까 이 틈새가 마치 살찐 사람이 와이셔츠를 딱 있어도 단추 사이로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는 것처럼 여기에 틈새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것이 그 벌어진 틈새가 바로 기공 스토마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닫혀질 경우에는, 이렇게 닫혀질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닫혀지느냐? 이 공변세포에 여기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 공변세포 부피가 줄어들었을 때는 이게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요것이 좀 더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할까, 요 그림이. 어떻게 되면 요 세포가 부피가 커지고 요 세포 부피가 줄어들게 되느냐?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 안에 이 이온들이 대표적으로는 그런 이온 구실을 하는 것이 이제 포타슘, 그러니까 칼륨이라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친숙하게 알고 있는 포타슘 이온들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공변세포가 통통해져서 이게 이렇게 열리는 것이고, 공변세포가 물을 잃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은 요 포타슘들이 밖으로, 공변세포 밖으로 방출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다시 물이 세포, 공변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될 테니까, 지금 물의 이동 방향이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고 그 결과로 세포의 이 기공의 틈새가 좁아져서 닫혀지게 되는, 그것을 서로, 그러니까 이 안쪽에 포타슘을 많이 유입을 하느냐 바깥으로 방출을 하느냐를 능동적으로 바로 이 공변세포들이 조절을 함으로써 마음대로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섹션에서 사실은 일종의 우리의 관심상 하이라이트들은
이 식물의 줄기나 잎이라든가 뿌리가 원래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던 기존의 그런 형태와 기능이 아니라 변형이 돼서 이것이 바로 각자가 처한 환경에 의한 이제 적응의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뿌리 자체가 이 탭루트 당가 당근이나 사탕무나 같은 것들처럼 양분 저장 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옥수수에 있어서는 지주뿌리라고 하는 새로운 이상한 뿌리가 있어서 이들이 지상부를 지탱하게 도와준다라고 흔히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주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옥수수의 지주뿌리를 이제 영어로는 brace root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깥쪽으로 공기 중으로 이제 표출이 되어 있는 이런 뿌리들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데, 아니 왜 얘네들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뭐 하는 것일까 얘네들은. 그래서 이들의 기능은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서 뿌리가 훨씬 더 튼튼하게, 마치 건물을 보면은 건물에 기둥이 하나 서 있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잔 기둥이 딱 나와 있으면 그것은 기둥 자체를 구조적인 이제 안정성을 훨씬 더 보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지주뿌리는, 옥수수의 지주뿌리는 이제 뿌리를 훨씬 더 잘 지탱을 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옥수수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정말이냐. 내가 옥수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던데 라고. 그래서 그들은 얘기를 하듯이 이것이 절대로 뿌리의 구조적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옥수수의 경우에 지주뿌리는 훨씬 더 물의 수송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일종의 나름대로의 논리를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논쟁에 우리가 일반 생물학을 이제 입문을 하는 과정에서 깊숙이 휘말릴 필요는 없으나, 다만 그러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그 옥수수 지주뿌리는 옥수수의 뿌리를 훨씬 더 지탱해주기 위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알아오고 있던 여러 가지 이와 비슷한 다른 모든 사실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것이 하나의 생물학의 매력입니다. 기존에 안다고 자부해왔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왔던 사안들이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야 라고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그런 학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잠재적인 그러한 사안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맹그로브가 또 이러한 지주뿌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근데 맹그로브의 경우는 이것을 무슨 브레이스 루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틸트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그로브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러한 육상에서 자라고 있는 맹그로브 이 망그로브 나무들이 이런 지주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마도 지탱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물속에서 사는 망그로브들은, 이것은 뉴마토포라고 하는, 이것은 숨쉬는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이제 위로 거꾸로 수직으로 뻗어나오는 뿌리들인데 물속에 잠겨 있는 이런 식물들은 뿌리가 물에 의해서 산소와의 공급이, 뿌리도 식물도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단이 되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썩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뿌리가 썩을 경우. 그래서 그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뿌리들이 밖으로 수면 위로 표출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특별한 명칭이 뉴마토포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중에서도 이런 뉴마토포를 가지고 있는 맹그로브들은 이제 블랙 망그로브라든가 또는 그레이 망그로브들은 그래서 다른 망그로브들과 차별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뿌리 중에서는 이렇게 밖으로 공기 중으로 표출되어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그런 에리얼 루트 중에서는 이렇게 strangling root라고 해서 이거 이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은데 fig라고 영어로 이제 무화과 나무를 fig라고 하는데 앙코르와트 사원의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큰 무화과 나무에서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뿌리 보세요. 이렇게 바깥쪽을 다 휘덮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바깥쪽으로 노출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에리얼 루트들이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는지는 하나의 불가사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아주 특이적으로 사람들의 눈요기를 시켜주는 이런 뿌리들이 있다라는 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 넘어서 줄기의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줄기된 줄기가 많으냐 하면은 생식 기능 또는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딸기에 이제 기는 줄기 포박경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들이 전부 사실 딸기의 줄기들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장과 또는 생식기관으로 사용되는 생강, 연근 같은 것들이 이제 이들이 뿌리인 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사실은 줄기입니다. 양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양파의 이 부분이 지금 줄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변형된 잎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변형된 줄기라는 것이죠. 양파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줄기이고 이 부분은 변형된 잎이 양파의 경우. 이들은 저장을 위해서 새롭게 진화된 변형된 것이고, 또는 구경, 일종의 이름을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란이나 글라디올러스 같은 이것들은 이거 뿌리 아니야? 라고, 뿌리에 달리는 고구마처럼 말이에요. 감자. 그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줄기, 저장기관으로서 역할하는 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줄기는 고구마나 감자처럼 변형된 포벽경, 이 줄기 자체가 저장된 그런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들이 이제 줄기가 변형된 저장기관으로 변형된 것이고,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에 있어서 진짜 줄기는 뭐냐? 얘네들인 것이죠. 이 감자의 씨나 그런 데서 이렇게 뻗어나간 요것들이 바로 줄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인장의 경우도 선인장에게 넓적한 이 부분들이 잎이 변형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잎이 아니라 줄기가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선인장의 잎은 이것입니다. 이 가시, 지금 이렇게 가시처럼 보이는 요들이 원래 변형된 잎이고, 이렇게 펀펀한 이 지역들은 줄기가 변형이 된 것이다 라는 것. 그다음에 그런데 잎이 변형이 돼서 줄기가 아니라 요 덩굴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모든 덩굴들이 줄기가 다 이제 잎이 변형이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 중에는 줄기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덩굴처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 플랜트라든가 하는 그 어떤 특별한 종류의 그런 식물들은 이 잎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줄기처럼, 덩굴 줄기처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이 잎에서 또 하나의 작은 무슨 클론 식물처럼 잎에서 잎이 새롭게 나오는 요 플랜트릿이라고, 이들은 생식기관으로서의 잎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식물의
1차 생장에 관한 것이었고 내친 김에 2차 생장까지도 빠르게 쑥 지나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생장은 이제 두께 방향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진정 쌍떡잎 식물들의 일부만이 2차 생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무 껍질은 우리가 바크라고 하는 이 수피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나무 실제 목 부분은 둘 다 2차 생장에 의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생장을 전담하는 특별한 분열 조직이 따로 있다. 이들은 우리는 lateral meristem이라고 하는데, 그 lateral meristem에 두 가지 lateral meristem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는 vesicular cambium이라고 하는 관다발 형성층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2차 분열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 코르크 형성층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 나무 껍질인 수피를 형성하는데 관여를 하는 또 한 가지 종류의 2차 분열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다발 형성층을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이들은 원래 처음에 이 관다발을 형성하고 있던 이 중심부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새로운 종류의 분열 조직인데, 바깥쪽으로는 항상 체관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쪽으로는 이 물관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한 코르크 형성층이라고 하는 또 다른 2차 분열 조직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 나무 껍질 수피 쪽을 형성하는 데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보는 것이 가장 간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생장만을 이루었던 처음에 이제 두께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때의 현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단은 요 관다발 형성층이 있긴 하나, 요거 2차 생장을 이룰 수 있는 관다발 형성층이 있긴 하나 아직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줄기를 우리가 단면을 딱 살펴볼 것 같으면, 바깥쪽으로는 이제 이 1차 체관, 요 관다발 형성층 안쪽으로는 1차 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제 표피가 있고, 이 정도의 아주 좁은, 반경이 좁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2차 생장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한참 자라나고 있는 요쪽을 단면을 자른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자랐던, 예를 들어서 그런 이미 한 번에 2차 생장을 수행을 했던 쪽의 부위를 한번 단면을 자르면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미 한 번에 또 베스큘라 캠비움이 이쪽에다가 이제 세컨더리 플로엠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자일렘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고, 이제 원래 있었던 프라이머리 플로엠과 원래 있었던 프라이머리 자일렘은 어디 갔냐? 프라이머리 자일렘은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진 않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자일렘, 프라이머리 자일렘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졌던 그것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플로엠과 자일렘을, 채권과 물관을 그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또 한 번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럼 두께가 훨씬 두꺼워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한 번에 2차 생장을 수행을 한 것. 그것이 한 번 더 1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번 더 그것이 발생을 했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점점 더 안쪽으로는 자일렘들을 계속 쌓아 나갈 것이고, 이 관다발 형성층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는 계속해서 플로엠을 1차, 2차로 이렇게 쌓아 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코르크 형성층이라고 하는 껍질, 코르크 형성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열 조직에 의해서 바깥쪽에 이제 코르크와 이제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서 실제적으로 나무 껍질에 해당하는 수피, 바크를 여기다가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이 목부라는 것은 이 자일렘들이 세컨더리 자일렘과 이제 이것들이 주로 딱딱한 목질부를 형성하게 돼서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부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vesicular cambium, 그 관다발 형성층의 안쪽에 점점 쌓여지게 되는 딱딱한 질, 나중에 우리가 목재로 사용을 흔히 하게 되는 그 부분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이기 물관부들이 바로 이 목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코르크 형성층은 표피 바로 안쪽에 이제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방수층, 슈베린 하면 방수층이 되는 거죠. 그 지질, 특별한 종류의 지질. 이것이 두꺼운 방수벽을 형성을 해서 이제 보호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코르크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르크와 코르크 형성층이 바로 이 페리덤이라고 하는 주피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온대 지방에 있는 나무는 그 나무가 나이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나이테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계절 변화가 있지 않은 열대 지방이라든가 아주 이제 침엽수들만이 자랄 수 있는 한대 지방이 아니라 사계절이 뚜렷한 이제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이 나무들, 2차 생장을 할 수 있는 이 목질부 나무들은 무엇이 이제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침엽수 이제 봄에는 이 이제 물관이나 헛물관 같은 것들이 이제 직경이 물을 훨씬 봄에는 기온이 따뜻하고 항상 이제 대사량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그때 만들어지는 물관은 직경이 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벽이 얇게 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여름에는 이제 가을을 대비해서 점점 물도 이제 벽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물관의 이 구멍의 반경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낙엽이 질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생긴 물광과 그러니까 여름에 생긴 그것을 우리는 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을을 대비한 이 물관들의 이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들의 밀도가 달라지게 돼서 큰 이제 두꺼운 태가 계속해서 매해마다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이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이 봄에 만들어진 이 자일렘의 요 부분은 이렇게 약간 색깔도 연하고 이런 것과 이제 여름에 만들어진 그 이름을 우리는 추제라고, 가을 추자를 써가지고 여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훨씬 더 진한 색깔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띠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하나 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몇 개의 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몇 년을 계속 지나면서 계속해서 2차 생장을 해왔는지를 표시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나이테가 바로 이 온대 지방의 나무에서는 2차 생장의 결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침엽수 같은 거시식물들도 이제 2차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쌍떡잎 식물, 그러나 외떡잎 식물들은 2차 생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자식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식물에 대해서 특히 작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인 선택이 어떤 영향을 주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작물 재배를 우리가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형태로, 그러면서 식물의 형태를 많이 바꾸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연 선택 과정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고, 자연 선택 과정을 우리가 얼핏 떠올리게 되면은 이미 다양한 이 여러 가지 형질들이 존재하는 데에서 특별한 자연 환경이 어떤 특별한 형질을 선택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 종, 이미 표현형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형을 나타내는 형질의 다양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이제 인간이 그것을 재배하기 할 때 어떤 특별한 어, 형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종의 식물이 일단 자연 선택을 받는 것처럼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형태만이 선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연 선택 과정에서 일부 이제 빛의 조건에서 어, 적응을 하기 위해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예를 들어서 빛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식물이 덩굴을 발달시키는 반면에 어떤 또 다른 식물은 그들을 이제 다른 경쟁자들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가지들을 일부러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각자가 알아서 여러 가지 여러 조건에서 적응을 하는 그런 새로운 형질을 표출하는 것처럼, 인위 선택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특별한 형질을 표현하는 선발이 어, 비교적 이제 진화 과정에선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하나, 인류의 역사 관점에서 보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실험이 여러 가지 이제 수행돼 왔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것을 이제 예시를 해주는 예 하나가 옥수수. 옥수수가 원래 야생 테오신트가 아니라 원래 테오신테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래 야생 옥수수인 테오신테와 우리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옥수수와는 이렇게 서로 간에, 누가 처음에 딱 보면 이 테오신테가 원래 옥수수의 조상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만치 엄청나게 서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인위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오늘날의 옥수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이적이면서 또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왜 옥수수에서 테오신테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브랜치가 있는데 옥수수는 이것들을 전부 제거해주고 하나의 긴 줄기에 잎들이 솟아나오는 이런 큰 등치 큰 듬듬한 늠름한 자태로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것을 조절하는 유전자는 딱 하나, 요 TB1이라고 하는 요 유전자 하나가, 단일 유전자가 요것을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어떤 특별한 돌연변이 형태에 의해서 오늘날의 옥수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리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는 오늘날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요 배추 계통의 채소들, 브로콜리, 케일, 처음에 봤던 로마네스코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방울 양배추, 그다음 뭐 양배추, 배추 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원래 야생 겨자, 십자가화과 식물인 야생 겨자. 원래 이 식물 분자 생물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식물을 대표하는 모델 생물인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도 사실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여기서부터 요 야생 올로레이시, 브라시카 올로레이시로부터 무엇을 선택해서 계속 인위적인 선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콜리플라워도 만들어냈다가 양배추도 만들어냈다가, 오늘날은 이들이 전부 다 이미 다 서로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종으로 이미 분화한 지 오래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 역시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 개발해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캐나프라고 하는 이 식물의 줄기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신문지 같은 것을 만드는데 종이상 많이 만드는데 이 캐나프 식물은 종이를 만드는데 매우 적합한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프 자체가 원래 엄청나게 많은 이 5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 품종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이들을 막 선발을 해서 특히 이제 종이 생산에 훨씬 더 적합한 형태의 품종을 가지게 되는 캐나프 품종을 선발을 하게 된 것인데 특히 이 장점은 뭐냐면 이들이 이 캐나프 종이를 만드는 장점은 요 채관부 파이버들이 훨씬 더 길면서 리그닌의 함유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줄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들은 훨씬 더 소프트하면서 그러면서도 질긴 그런 재질의 종이 생산에 매우 적합한 그런 특성을 지니게 되는 품종을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선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일정의 식물에 관한 구조와 형태와 어떤 특정한 구조를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해서 그 점을 훨씬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의 인위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식물의 품종 또는 식물의 새로운 심지어 종까지도 선발해내게 된 그런 과정을 끝으로 이제 1장을 전부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